그러니까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경험의 재구성이다. 그 말은 과거에 경험한 이미지들을 재조립하는 것이다. 재조립하는데 그 조립하는 방법에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연상적 상상, 하나는 창조적 상상, 하나는 해석적 상상.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연상적 상상. 이 연상적 상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상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면 됩니다. 연상. 그 연자가 그 이을연, 연결할 연, 모을 연 이런 것입니다. 연합. 그렇지 않습니까? 연합, 국가 간에 연합한다고 해서 연합. 그럼 그 상태는 역시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연합한다. 이미지를 묶어서 만든다.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를 이렇게 묶어내는 것이 바로 연합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상적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어떤 대상을 보고 과거 경험한 이미지와 연합시키는 것, 결합시키는 것, 있는 것이 바로 연상입니다. 자, 그래서 연상이란 하나의 관념이 다른 관념을 불러일으킨다. 이게 다 사전적인 표현인데 그 불러일으킨다는 게 무슨 소리냐? 그것은 바로 과거의 이미지를 플러스시킨다. 결합시킨다. 있는다. 자, 미국의 심리학자 제임스는 상상을 정해야 상상은 과거에 보고 듣고 느낀 원물의 보상 이미지를 기억에 저장했다가 재생하는 능력이라고 해야 돼. 이때 경험했던 이미지나 관념이 그대로 재생되는 것을 기억이라 하고 어떤 사물을 보고 과거 경험했던 어떤 사물 이미지를 연결하거나 비교하여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이렇게 과거에 경험한 이미지를 비교해서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연상적 상상이다. 쟁반같이 둥근 달. 자, 달이 있어요. 그 달을 보고서 야, 달을 보니까 동그래. 그러니까 쟁반같이 둥근 달에서 달을 보고 쟁반을 어떻게 한 겁니까? 연상. 그러니까 달을 보고 자기가 경험한 기억에 쟁반하고 플러스 시킨 것이죠. 이게 바로 쟁반같이 둥근 달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사물을 만났을 때 또 어떤 사물을 만났을 때 그 사물을 어떤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경험했던 이미지와 연결해서 이것을 생각할 때 연상이고 그게 바로 상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현재 있는 사물을 보다 정확하게, 보다 확실하게, 보다 감동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상상의 힘입니다. 예를 들어서 순이의 얼굴, 달을 보고서는 순이의 얼굴이다. 또는 순이의 얼굴은 달이다. 그래서 순이의 얼굴 하고 달. 이렇게 또 연상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서로 그 어떤 사물을 보고 자기가 경험한 과거의 이미지들과 결합시켜서 생각하는 이게 바로 연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를 쓸 때 그러니까 낙엽이든지 나무든지 가을이든지 겨울이든 누구의 제목을 가지고 시를 쓸 때 나무를 보고 어떤 자기 과거의 경험과 결합해서 나무를 표현할 때 그게 바로 연상적 상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연상적 상상을 할 때에
연상적 상상이라고 하면 그 옆에다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유사성의 재구성. 자, 달과 얼굴 또는 달과 쟁반. 자, 이런 것들을 보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비슷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통점의 이미지, 공통점을 가진 이미지, 유사성의 이미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경험한 이미지를 결합시키는데 이렇게 비슷한 공통점을 가진 어떤 이미지와 결합하는 것, 이것을 유사성의 재구성, 그러니까 유사성의 이미지로 재구성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상할 때 제일 쉬운 것이 유사성의 그 상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보고 아무게 비슷한데 또 뭘 보고서 누구 같은데 또 뭘 보고서 누구 뭐 닮았는데, 이게 다 뭐예요? 유사성의 상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연상이죠. 연상이죠. 근데 유사성을 가지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연상적 상상은 가급적 두 사물의 어떤 공통점이 많은 이런 이미지들과 결합시키는 것을 우리는 연상적 상상이라 한다. 이 창가에서 들어요. 둘이서 만난 오붓한 자리, 빵에는 잼을 바르지요. 오한이에요. 우리가 둘이서 빵에 바르는 이 잼은 잼이 아니라 과수원이에요. 우리는 과수원 하나씩을 빵에 얹어 먹어요. 자, 여기서 결정적인 상상이 어디서 나와요? 이 잼은 잼이 아니라 과수원이에요. 자, 잼을 보고 과수원, 잼이라는 사물을 보고 과수원이라는 이미지와 연결시킵니다. 자, 이때 이 과수원은 잼의 하나의 과거 경험 이미지죠. 이것이 결합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잼은 잼이 아니라 과수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수원 하나씩을 빵에 얹어 먹어요. 이렇게 될 때 이 잼과 과수원, 자, 어떻게 이렇게 결합시킬까? 그럼 잼도 과일이고 과수원도 과일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과일과 과일의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결합시킨 것입니다. 이 잼은 잼이 아니라 과수원이에요. 우리는 과수원 하나씩을 빵에 얹어 먹어요. 자,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이 상상력이 두 사물, 전혀 다른 두 사물이 결합될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경계가 허물어지죠. 너와 나의 경계가 허물어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잼은 잼이고 과수원은 과수원이에요. 그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지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입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아요. 이성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과학적 사고, 이성적 사고는 철저히 이렇게 너와 나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분리하는 거예요. 왜 정치에서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서로 화합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가 있는가 하면 서로 나누고 패거리 만들고 싸우게 만드는 정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분리시키는 정치, 이거야말로 민족적 또는 국가적 비극이 됩니다. 세상이 요란한 것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똑똑하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이성적 사고로만 살면 세상은 모두 다 나누고 분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싸우고 마침내는 서로 싸우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 사고가 결코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시정신이 있어요. 왜 우리가 시를 쓰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과학적
양적 사고, 그 이성적 사고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이렇게 결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합이 결코 말장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분리된 세계를 결합시킴으로써 행복한 세계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쓰고 상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한다는 것은 분열되고 분리되고 그래서 고독한 삶을 행복한 삶으로 바꾸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을 기술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를 쓰고 상상하는 것을 이건 기술이라 생각하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기술이 아니라 이것은 행복을 추구하는 하나의 삶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시를 쓴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위대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는 이 정봉골의 과손과 꿈과 바다 이야기에서 잼은 잼이 아니라 과손이에요. 이런 상상, 이런 사고방식에 우리는 한없이 행복감을 함께 느낀다는 것, 거기에 바로 상상의 깊은 의미가 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창조적 상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창조적 상상 하니까 창조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자, 모든 상상은 뇌의 연상작용에 근거한다. 그러니까 상상도 연상작용입니다. 그리고 그 연상은 대개 유사성에 근거한다. 지금 앞에 나온 연상적 상상이 그랬죠. 예컨대 그 사람은 강철이다 라는 말은 그 사람의 강인한 체력이나 의지를 강철에 견주어서 표현한 유사성의 연상적 상상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강철이야, 철인이야 할 때는 그 굉장히 그 사람의 강인한 체력, 어떤 강인한 의지 이런 것들을 강철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 사람과 강철 사이에는 강인함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죠. 그래 유사성의 상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노쇠 항아리다 이랬을 때, 자, 강철이라고 하면 강인함을 할, 물론 노쇠 항아리도 강한 건 강한데 강하면 그냥 철이라든지 그러지 왜 노쇠 항아리냐 특별히,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통점을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노쇠 항아리 사이에는 공통점이 머뭇거리죠. 도대체 공통점이 뭐냐. 강철이다 하면은 공통점을 쉽게 찾는데 노쇠 항아리다 하면은 쉽게 찾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두 사물 간에 공통점, 유사성이 적은 것들로 결합시키는 상상을 창조적 상상이라 한다.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연상적 상상이나 창조적 상상이나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완전히 딱 자르는 인문학의 세계에서 상상해서 딱 자르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강철이다 하면 유사성이 잘 통하는데 그 사람은 노쇠 항아리다, 그 사람은 딱정벌레다 하면 이게 뭔가 그 유사성이 빨리 오지를 않죠. 그러니까 어떤 친근감 이런 것들이 빨리 다가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낯설은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질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질적인 이미지와 결합시키는 것을 창조적 상상이라 한다 하는 차이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분명 연상에 의한 그래서
그 사람은 노세 하만이다라고 한다면 이는 강인함이라든지 하는 그런 예상을 뛰어넘는 이질성을 느끼게 한다. 이런 비유사성의 재구성을 창조적 상상이라 한다. 따라서 창조적 상상은 현실에서 만날 수 없는 세계, 즉 지각에도 없고 기억에도 없는 새로운 세계, 즉 아직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새롭게 표현하는 그 연상적 사고다. 그렇다면 과학에서 발명이니 창조니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창조적 상상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옛날에는 굉장히 이질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그 놀라운 상상, 이걸 가리켜서 그것은 영감이다 또는 그 직관이다 이래서 알쏭달쏭한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영감은 뭐고 직감은 뭡니까? 굉장히 고급스러운 말 같기는 한데 막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옛날에는 나와요. 이런 잘 나와요. 아니 자꾸 죽어요. 이런 것을 어떤 신비로운 어떤 현상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시인이 놀라운 상상력을 구사할 때, 그건 그냥 인간의 힘으로 그 신의 경지다. 이제 이런 것이죠. 그래서 박수만 씨, 또 하나 없어? 네? 박수만 씨, 또 하나 없어? 아니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창조적 상상을 놀라운 어떤 신통력이라든지 천재적인 재능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을 대단한 천재다. 그래서 시인을 천재로 봤던 것이죠. 자,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그건 천재적인 것이 아니라 조립을 잘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유사성의 조립보다는 이질적인 이미지의 조립, 이것을 잘하는, 이것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과거에는 그래서 또 낭만주의 시대라든지 이런 때는 아주 이 상상력이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그 넘어서 현대에 와서는 모든 상상, 그러니까 연상적 상상이든지 또는 창조적 상상이든지 모든 상상은 과거에 경험한 이미지들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연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연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상도 천재적인 상상이니 뭐니 아무리 떠들어도 결국 그것은 과거에 경험한 어떤 이미지를 좀 더 남들보다 뛰어나게 신선하게 결합시키는 것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상상이란 이미지를 결합시키는, 다시 말하면 조립을 잘하는 기술입니다. 그럼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좀 더 뛰어난, 좀 더 놀라운 유사성보다 뛰어난 이런 연상을 한 작품을 한번 여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돌이 되면 돌은 연꽃이 되고 연꽃은
호수가 되고, 네, 서정주에 내가 돌이 되면이라는 역시 시입니다. 여기서 내가 돌이 되면, 나 인간이 돌이 되면, 그래서 나를 돌과 결합시켰죠. 돌하고 결합시켰습니다. 그럼 인간하고 돌은 너무나 이질적인 것들 아니면 이질적인 것들을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돌이 되면 그것은 인간과 자연 또는 무생물과 결합시킨 그런 비유사성의 결합입니다. 또 돌은 연꽃이 되고, 돌하고 연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돌은 연꽃이 되고 하면은 연꽃과 돌과의 관계도 역시 좀 비유사성, 거리가 먼 결합이죠. 그렇다면은 내가 돌이 되면 또 돌은 연꽃이 되고, 나와 돌과 연꽃의 관계, 이 결합, 이 연상은 좀 비유사성의 결합이다. 좀 더 이질적인 결합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좀 창조적 상상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그 다음 연꽃은 호수가 되고, 이건 어떨까요? 연꽃은 호수가 되고, 연꽃이 호수가 됐다는 거야. 연꽃이라는 식물이 호수라는 물리적인 어떤 자연현상이 돼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질적이죠. 근데 이제 연꽃과 호수 사이에는 조금 아주 이질적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죠. 왜냐면 어차피 연꽃이 어디 살아요? 호수 속에 사니까 연꽃과 호수는 같이 공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창조적 상상이라기보다 뭐예요? 연상적 상상이라고 봐야죠. 다시 말하면 유사성의 결합. 그러니까 위에 내가 돌이 되면, 또는 돌은 연꽃이 되고, 이것은 창조적 상상, 굳이 따지면, 또는 비유사성의 결합. 그러나 연꽃은 호수가 되고, 이것은 바로 유사성의 결합. 이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따지면 이것은 그러니까 이 시는 창조적 상상과 연상적 상상이 결합된 그런 아주 놀라운 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내가 돌이 되면, 또는 돌은 연꽃이 되고, 연꽃은 호수가 되고, 이 서정주의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어떤 상상을 하느냐, 이 세상에 어떤 사물도 너와 내가 없다. 구분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고 너가 내고, 내가 너가 될 수 있고 내가 될 수가 있는 그런 화합의 세계, 또는 동일한 세계, 분리의 세계가 아니라 결합의 세계, 조화의 세계죠. 이게 바로 그리고 우리가 상상은 기술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깊은 철학이 있다. 그 철학이 뭐예요? 사물과 사물이 결합하는 화해, 화합, 평화,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용한 시의 상상은 나와 돌과 연꽃과 호수가 융합되는 비상한 관계다. 나와 돌의 유사성을 굳이 말하자면 서로가 침묵하는 조건이라든지 비정하는 것을 대신한다고 할지 몰라. 그러나 돌과 연꽃에서 유사성을 찾기란 매우 어렵고, 또 연꽃이 호수가 된다는 것도 그렇다. 따라서 이 시는 유사성에 의한 연상이나 과거 경험을 그대로 재생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생산한 것이며, 직관이고 은유의 관점에서 보면은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폭력적으로 연결시킨 구조다. 원관념과 보조관념, 원관념은 나, 보조관념은 돌. 은유로 말할 때는 원관념, 보조관념이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아주 유사성으로 결합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강제로 폭력적으로 결합한다. 근데 우리가 시를 쓸 때 막 쟁반같이 둥근다 이것은 쓰기 쉬워요. 쟁반하고 달하고는 둥글둥글 하지 않냐. 그런데 내가 돌리면 감히 이렇게 쓰기가 어렵죠. 야, 이러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것 아니냐. 이거 말이 되냐? 네,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걸 결합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폭력적 결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창조적 상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유사성의 결합과 이 창조적인 결합, 이것들을 적절히 잘 운영하는 것, 이게 바로 상상력을 잘 구사하는 방법이다.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한다면 연상적 상상과 창조적 상상의 세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해석적 상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 이 해석적 상상, 해석이라는 게 뭐예요? 네, 풀석입니다. 푼다, 해석이 푼다. 이게 푼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해석이라는 말은 의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을 이게 새다, 개다, 돼지다, 나무다, 소다, 하늘이다, 별이다 이런 것은 하나의 명칭, 물질의 명칭인데 문제는 그 명칭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의미라는 뭡니까?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런 것이죠. 네, 의미를 찾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활동이라는 이성적인 사상이나 감정적인 정서가 상상력과 더불어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며 그러기에 비록 시인의 상상적인 시를 쓰는 경우를 할지라도 정서와 사상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돌이 되면 이렇게 시를 쓸 때 거저 쓰나요? 야, 나하고 뭐하고 비교해볼까? 나무하고 하늘하고 들하고 비교해볼까? 아니야. 돌하고 좀 비교해보자. 자, 이렇게 그 결합할 때 무심코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결합할 때는 깊은 생각을 하겠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보면은 세상의 모든 상상은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의미를 강조한 시, 그러니까 그 인생과의 관련 속에서 좀 더 의미를 강조한 시, 이런 것을 우리는 좀 해석적 상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의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릴 때에, 즉 연상하게 될 때 이미 그 이미지는 시인의 정서와 사상이 함께 반영된다. 예컨대 내 마음은 호수요 라는 상상적인 문장에서 마음을 호수와 동일시한 것은 단지 기계적으로 마음을 호수로 바꾼 것이 아니라 마음의 투명하고 수용적인 심리 상태를 호수의 투명하면서도 수용적인 성질과 일치시켜 보겠다는 해석적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상상 속에는 밑바탕에 해석이 깔려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좀 더 이것을 더 깊게 그 인생과 관련해서 해석하는 시가 있다면 그래서 그런 시를 우리는 해석적 상상의 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상적 상상을 통하여 인식할 때 그리고 이런 그 연상적 상상을 통해서 그 어떤 확대될 뿐만 아니라 나와 인생과 세계의 어떤 관계,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상상의 과정에서 인생에 대한 보다 깊은 가치 인식이나 사상을 연결하여 과거, 이게 참
원자가 맞네요. 과거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경우 이러한 상상을 해석적 상상이라 한다. 그래서 이 해석적 상상에 저는 그 김현성의 절대신앙이라고 하는 작품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당신의 불꽃 속으로 나의 눈송이가 뛰어듭니다. 당신의 불꽃은 나의 눈송이를 자취도 없이 품어줍니다. 자, 여기서 상상을 봅시다. 당신의 불꽃. 제일 첫 줄에 당신을 불꽃이라 했습니다. 당신을 불꽃이라고 하는 이미지와 결합시켰어요. 당신은 불꽃. 나의 눈송이, 나는 눈송이. 나는 눈, 당신은 불꽃.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것은 당신을 불꽃이라는 이미지와 결합한 것이고, 나는 눈과 결합시킨 이미지 상상입니다. 자, 이것을 굳이 얘기한다면 연상적 상상이 될 수도 있고 창조적 상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에서는 이 불꽃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화를 타는 불꽃이 아니라, 그리고 이거 당신도 그냥 당신만이 아니라 그 속에 뭔가 깊은 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뜻이 뭘까? 당신의 불꽃과 나의 눈송이. 당신을 불꽃으로 보고 나는 눈송이라 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나의 눈송이가 뛰어듭니다. 당신의 불꽃은 나의 눈송이를 자취도 없이 품어줍니다. 그러니까 당신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떤 절대 사랑의 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나보다 대단한 절대적 존재예요. 뿐만 아니라 불꽃도 대단한 사랑 또는 열정,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는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여기에 이런 불꽃과 눈, 당신과 나 사이에는 깊은 뜻이, 인생의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가 그 속에 있어요. 그런 것을 여기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해석적 상상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더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어떤 세계를 드러낸, 이미지로 드러낸 시, 이런 것을 해석적 상상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만 앞서도 말한 것처럼 엄격하게 연상이나 창조나 해석이나 칼로 자르듯이 구분하기는 어렵다. 상대적으로 좀 강하고 약한 것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용한 시는 당신의 불꽃과 나의 눈송이로 대비된다. 당신과 나, 불꽃과 눈송이는 단순한 사물 이미지가 아니에요. 당신은 신이나 절대적 존재, 나는 인간을 대신하는 이미지일 수가 있다. 불꽃은 신의 은총, 절대적 힘이고 눈송이는 보잘것없는 찰나적 존재다. 그 찰나적 존재인 눈송이가 감히 불꽃에 뛰어드는 도전을 한다. 그러나 당신은 그 도전조차 자취도 없이 품어주는 절대적 사랑을 행사한다. 따라서 이 시에는 불꽃과 눈송이라는 상상이 있는가 하면 신이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라는 그 이성적 해석이 함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해석적 상상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상은 연상적 상상, 또 창조적 상상,
해석적 상상. 그런데 어쨌든 상상이란 어떤 사물을 보고 과거 자기가 경험한 이미지들과 결합시키는, 연결시키는 행위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연결을 유사한 것들끼리 연결시키는 것을 연상적 상상, 이질적인 것들을 연결시키는 것을 창조적 상상, 그리고 좀 더 깊은 인생과 관련된 의미 있게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을 해석적 상상이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시를 쓸 때 이 세 가지 중에 뭐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물론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를 쓸 때 이런 그 결국 상상이란 과거 이미지의 결합이다. 그런데 어떻게 결합할까까지도 함께 생각하면서 결합을 잘 시킨다면 우리는 훌륭한 시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상상의 세 유형을 간단히 얘기했습니다.